스마트폰은 앞으로 필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SNS는 이제 기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방송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란다. 어려서부터 인기 있는 게임은 좀 배워두고 방송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재본 교수님과 함께 포노사피엔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네. 좋았어요. 아니 아들한테 할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것처럼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이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 네.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할 때 좋은 자세야 이런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SNS 하고 있을 때 좀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되게 눈치 보면서 했어요. 사실은 어른들은 하지 말라 하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인스타그램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15분으로 제약을 걸어놓고 네. 남편한테 비밀번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정신이 좀 네. 산란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5분까지 너무 짧아서 20분으로 늘릴까 생각 중이에요. 왜 이렇게 손발을 자꾸 자르려고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 하긴 그러니까 SNS로 저를 표현하고 뭐 네. 우리 다독다독에 최재봉 교수님 나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너무 자주 가서 보고 하다 보니까 네. 15분 정도로 하니까 되게 감질나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권력자들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대중 스스로가 힘을 갖고 좋은 방향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진짜 필요한 거고, 이게 또 어린 친구들한테도 필요한 교육이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봐서인지 네. 이렇게 촬영하는 저보다 더 MC를 잘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뭘 만들어 볼게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해달래요. 혼자 찍는데. 아. 어제도 그런 거 혼자서 막 찍고 있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 편도 아닌데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취미 분야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촬영해서 올리는 게 되게 그냥 정말 태어나자마자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나 봐요.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네. 팬덤 문화와 또 킬러 컨텐츠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너무 궁금하고 네. 배우고 싶어요. 사실 이제 거래가 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됐죠. 그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온 게 바로 자카탈리가 얘기한 대로 미디어 산업입니다. 지금 구글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요. 하루에 유튜브의 접속 인구가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3,100만이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하루 TV를 보고 똑같은 시간만큼 유튜브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방송국이 갖고 있던 권력 50%가 날아간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방송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네. 그럼 거기 누가 모이죠? 보통 엘리트들이 모이죠. 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걸 봐야 돼라고 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쫙 퍼뜨립니다. 일방으로 방송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권력을 갖게 되죠. 그게 언론 권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50%가 날아가고요. 유튜브가 50%가 됐네요. 유튜브는 어떻죠? 이거는 언론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고 싶으면요. 그 PD한테 잘 보여야 돼요. 맞아요. 그죠? 네, 네. 막 그래서 그분들도 그게 익숙해요. 나오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잘 보여야죠.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신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보내. 내 생각이 옳아. 이러기가 쉽죠. 그쵸. 네. 그래서 편향된 생각이나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뭔가 아부 이런 걸 해야 우리 회사가 잘 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오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건 속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유튜브는 어떻죠?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싶다?
그냥 하면 돼요. 네. 그죠? 단 제가 그만큼의 힘을 얻으려면 지상파 방송처럼 힘을 얻으려면 그건 고객의 선택. 팬이 있어요. 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독자 네. 팔로워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럼 유튜브하고 지상파 방송은 완전히 다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가 있다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재밌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TV에다 광고를 내면 되겠구나. 뭐 50억씩 들여서 광고를 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는 이제 TV에 내보내서 광고를 해도 안 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팬덤을 만드는 거고요. 팬덤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킬러 컨텐츠가 됐다는 거죠. 네. 네, 유튜브 생태계 한번 볼게요. 유튜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진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게 다 누구나 인지하는 거죠. 네. 결국 유튜버가 되려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의 특징이 퍼진 그 메커니즘이 팬덤, 즉 소비한 사람이 그냥 나만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이거 꼭 봐야 해 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팬덤을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팬덤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팬덤을 만드는 힘이 뭐냐? 그 본질이 바로 보고는 나도 미치게 남한테 소개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킬러 컨텐츠라는 겁니다. 네. 예. 그 백종원 씨는 물론 그 네. 지상파를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긴 하지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100만 명, 200만 명 네. 그리고 골드랑 네. 실버 버튼을 같이 받으셨잖아요. 동시에 네. 받았죠. 네. 보고 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저분은 정말 진정한 팬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맞습니다. 킬러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인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자기가 실력이 있다면요. 방송국에 출연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을까요? 후자죠. 당연하죠. 요즘은 후자인 것 같아요. 두 개 다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백종원 씨가 나온 골목식당 같은 걸 보면서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리스펙트도 별로 없고 백종원 씨 뭐 별건가요? 제가 아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고집 부리는 친구들하고 갈등 일으키는 것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방송이 아니었으면 때려쳤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가르쳐줄 의미가 없어요. 이러고 그냥. 생각해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도 인생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기가 진짜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만 모아서 야 내가 진짜 요식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인간이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또 그 나이가 되면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그런 메시지 주고 싶어하고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실은 팬덤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방송은요. 그런 갈등과 요소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대사 이렇게 쳐주세요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심적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요. 진짜 그런 엑기스만 모아서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200만을 모으고요. 방송을 그런 다음 한 달에 한 30개 올리죠. 그럼 연 100억 수익이 나요. 와우. 그러면 네. 도티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 하겠어요? 네. 당연히 유튜브로. 그렇죠. 네.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방송이라는 시스템은요. 굉장한 제약도 많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그 많은 규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틀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권력이 어떤 때는 뭐 정치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라고 입김을 불어넣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맞추다 보면 소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방송은 자꾸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진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백종원 씨 같이.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리죠. 자발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킬러 컨텐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해보게 하라 그러는 게 옛날에는요. 사실 딸이 엄마 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 그럼 말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예인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 해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모든 걸 권력이 주고 있죠. 기획사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죠. 기획사 사장님은 또 어디? 방송에 출연하려면 방송국 PD한테 잘 보여야죠. 맨날 이렇게 해서 픽업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맥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유튜브는요. 제가 어린애들이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걔들이 해봐요.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나 자신 있어 엄마. 그러고 지가 가서 막 방송을 해봐요. 아무도 안 봐. 뭐 댓글이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요. 댓글에 달리면 다행이죠. 그럼 애가 되게 실망하겠죠. 그쵸. 예. 나쁜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룰은 정정당당해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 있으면 보고 아니면 안 퍼져요. 그러니까 애가 깨닫죠. 아, 진짜 이건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이 길보다는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도대체 이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리고 가서 보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걸 배우는 건 절대 나쁘지 않죠. 네. 왜? 정정당당한 룰에 따라 정말 멋진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게 굳이 가가지고 우리 아빠는 왜 PD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거죠. 네. 이런 생태계가 넓어진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지금 많은 유튜버들 중에 뭐 학벌 좋은 거, 뭐 부모가 잘 사는 거 이런 게 도움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오로지 실력. 그러니 이제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한테는 너 진짜 공부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너 이런 걸로 해서 킬러 콘텐츠 키워라.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없었지만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는 거죠. 어썸하은이라고 아세요 혹시? 어썸한. 어썸하은이라고. 어썸하은. 네. 네. 꼬맹이가 있는데 하은이라는 꼬마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아이인데 그 한류 스타들의 춤을 그 1절만 춰요 항상. 근데 굉장히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네. 너무 귀엽게 잘 크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꾸준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대단한 인내심과 그럼요. 네,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나름 생산자로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이래저래 써봐도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쉽지 않고 꾸준히 네, 하는 것도 쉽지 네. 않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스타일난다의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커 오는 걸 쭉 봐왔었는데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부동산을 1,000억인가를 현금으로 구입해가지고 네. 한옥을 한옥을 샀죠.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로레알에 이렇게 매각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맞습니다.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온라인만 했죠. 나는 모든 거래는 디지털로 할 거야. 그럼 필요한 게 팬덤과 킬러 컨텐츠라죠. 디자인 잘해요. 네. 뭐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요. 디자인이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정의하는 걸 크러쉬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스타일이 완성돼야 돼. 난 옷이 아니라 스타일을 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거의 모델이 돼서 막 맞아요. 활동을 하죠. 네. 오프라인에서 이 마케팅을 하고요. 오프라인 상품을 퍼뜨리는 것과 온라인에서 퍼뜨리는 건 완전히 다르죠. 트위터,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거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느낌도 다 달라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문명 잘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팬덤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제 중국으로 진출해 볼까? 네. 중국은 우리보다 디지털이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서 팬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업한 지, 그러니까 동대문에 나 대학교 졸업하고 동대문에 가서 샵을 하나 낼 거야. 점포 차린 거예요. 옛날로 치면. 그쵸. 그리고 딱 13년 만에 팔았어요. 22살에 창업해서 35살에. 그리고 6천억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상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동대문에 가서 창업 한번 잘하면 한 6천억 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동대문에 가서 점포 하나 잘해서 하면 아파트 한두 채는 떨어져. 아파트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온라인에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가서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판이 큰 데 가서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로 가면 판이 커지니까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반면 오프라인 시장 계속 줄잖아요. 네. 네. 그러니 여기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 8세 아이들을 키우고 네네, 있으면 어떻게 키우실 것 같아요? 코치 좀 해주세요. 다시 그래서 네네. 여기서 다시 본질이요. 네.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네. 예. 킬러 콘텐츠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 어썸 하은이를 좋아하세요? 제가 막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봐서 본 거거든요. 팬이 맞습니다. 됐다기보다는. 네. 근데 하은이도 제가 막 좋아서 막 보는 건 아니고 이 아이는 왜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네, 본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보는 이유는 그 한류라는 지금 누구나 지금 사랑하는 네, 그런 네. 컨텐츠를 어린아이가 왜 그 광고에도 3B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뷰티풀, 베이비, 또 비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런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매료된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그 아이가 이쁘기도 하고 또 그 춤에 디테일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인간을 매료시키는 것을 그 아이가 이제 실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을 매료시키는 방법이 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 네. 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튜브 생태계처럼 권력자가 누가 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한테 아부해야죠. 고객님 나를 봐주세요 해야죠. 그러려면 그 고객님이 좋아할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주 아기 때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인간에 대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엄마가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좋아하고 네. 표정은 어떻고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네. 그게 근간이 되면 사람은 이런 거로구나. 거기서부터 학습을 하죠. 네.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인간은 이런 사람 존재로구나를 전부 학습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는 뭔지를 알게 되죠. 사실 그 출발이 저는 배려심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하려다 보면 킬러 콘텐츠를 만들 힘이 키워지는 거죠. 저는 이제 IoT 쪽에 뭐 디자인을 해요. 네. 첨단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세계 최초로 IoT가 달린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르르 사잖아요. 네. 혹시 사나요? 실제로 진짜로 작용하나 이렇게 안 팔려요? 안 네, 팔려요. 네. 가성비 따져보고. 네. 왜 집집마다 스마트홈 하세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네.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맨날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바깥에 나가서도 가스불을 꺼준대요. 어쩌라고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곰국 끓이나?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네, 그죠? 그쵸. 재미도 없고 맞아요. 뭐 그게 엔지니어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팬이 생길 만한 열광할 만한 무언가를 못 만드니까 이게 안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 예를 들어 그게 춤이 됐건 디지털 기술이 되었건 의학이 되었건 화장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요. 인간이라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할 거야. 하는 그 팬덤을 만들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네. 인간이 진짜 오랫동안 좋아했던 거, 음악, 예술 이런 거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인간의 본질, 뭐 심리학에 관한 거, 그래서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BTS를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도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야 된다 그런 거는요. 사실 이 문명의 근본을 이해하라는 거지. 사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뭘 뺏기냐면 생각하는 시간을 뺏기죠. 생각하는 시간은 많이 갖게 해주세요. 네. 자, 무슨 생각을 해볼까? 그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독서죠. 방송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네네. 네, 주제를 갖고 자, 엄마는 다독다독을 해. 네. 응? 너는 까독까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왜 애들이 책을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를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자기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요. 와, 내가 이런 걸 점점 더 모아야겠구나. 그럼 생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소비자가 권력자가 되었다는 건 인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라고 그러는데 진짜 휴머니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네. 네. 인간에 대한 진짜 배려, 그것도 달라지는 대중의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아마 제일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심지어 그렇게 협력할 줄 봐요. 아는 인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쪽의 화두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협력할 줄 아는 인간. 내가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그 재주는 뒤로 하고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이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성공한 벤처, 유니콘 벤처라고 그러죠. 1조 2천억 이상의 벤처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네. MIT가 9개 만들었는데 스탠포드가 51개 뭐 이런 식이에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스탠포드도 기술 뛰어나고 MIT도 기술 뛰어나죠. MIT는 기술 중심 창업을 프로모션하고요. 뭐 원래 학교가 그런 거니까. 반면 스탠포드는요. 인간 중심 창업. 네. D스쿨이라고 있어요. 디자인 띵킹. 네. 그래서 디자인 띵킹 거기서 나온 그런 개념도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럼 엔지니어가 뒤에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고 심리학 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뭐 그래픽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럼 그 인간의 원하는 스토리가 나왔네. 그럼 엔지니어가 아주 그들과 협력하면서 그걸 정말 잘 쓰게 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둬야 팬덤을 만들 수 있고 팬덤을 만들어야 본격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걸 좋아할 거야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폰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 우리 아이가 엄마 난 도대체 폰을 언제 사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2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네가 왜 필요해요? 이랬거든요. 10살 때 한번 고려해 볼까요? 예, 10살 때 정도면 네. 좋고요. 3학년? 그 폰으로 방송도 한번 해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예, 복제만 한다. 그럼 네. 너가 나하고 약속을 해. 이걸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독서에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는 반드시 본다. 아무도 안 보던데. 아니 그런 거 안 네.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미없어서? 아니 엄마들이 안 봐서. 애들이 제일 불만이 뭔지 알아요? 네.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엄마는 꼭 맨날 써요. 그죠? 맞아요. 네. 애들이 쓱 보죠 옆에서.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세요? 엄마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만약 엄마가 매일같이 굉장히 인공지능은 뭔가 하고 MIT 교수 강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애가 저게 유튜브는 공부하는 데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절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쓸데없는 짓만 하니까 애들한테 사주면 틀림없이 쓸데없는 짓만 할 거다. 이런 절대적인 신념이 있는 거죠. 엄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한테 물어보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런 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주기 시작하면요. 그걸로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네, 주제를 두고 자 스마트폰으로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해보자. 네. 갑자기 제가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네. 제가 규제의 온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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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를 철회하고 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자 그러면 애들한테 50%는 중독이야. 그러니까 너 되게 조심해야 돼. 50%는 혁신이야. 이 공부는 엄마랑 함께 하자. 엄마가 사실 이 정도 각오는 돼야 사주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요. 애들이 스스로도 절제할 줄 알고 또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네.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거기서 못 헤어져 나오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혼자 놀고 혼자 놀다 보면 스마트폰이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밀접하게 지내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그러면 아빠가
오늘은 아빠가 이 좋은 동영상을 발견했어. 너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러고 보내. 그럼 이제 중2쯤 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러겠지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요. 아빠 이거 되게 재밌다.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할 수도 있게 해주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반성도 하게 되는 게 애가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먼저 좀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서 스마트폰에 빠진다. 저희 애도 6살인데요. 네. 집에 오면 이렇게 아이패드로 제가 유튜브를 봐요. 네. 허판 맨날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걸 보다가 조금 이제 지겹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막 하는데 네. 이제 엄마 아빠도 바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못 놀아주면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는데 저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되네요. 이게 항상 애한테요. 이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의 기능 중에 복제 기능 많죠.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는 걸로 복제하거든요. 근데 생각은 애들한테 생각의 기회를 주셨나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 예를 들어 유튜브 너무 재밌지. 그럼 유튜브 이 사람은 왜 성공했고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 한번 해보자. 서로 그럼 얘는요 뭐 걔들 기가 막히게 구글링을 해와요. 그 능력을 자꾸 확대해서 늘 그런 시야를 보게 하자는 거죠. 사실 이 승부처가요 디테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영화도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와 저거 되게 재밌다 그냥 보는 거랑 와 도깨비에서 저 장면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표정을 잘 지어서 표현했을까. 그리고 저 대사는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너 제일 감동적이었던 대사가 뭐야.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배우의 연기 표정은 뭐지? 그거 capture해서 아빠랑 얘기하자. 재밌네요. 네, 이런 게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만든 디테일이라는 거죠. 네. 그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 지금 많은 다양한 정보를 복제하는 시대에 그 진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을 디테일하게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새로운 인재상이 인의 예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사실은 인의 예지가 잘 보통은 모르죠. 그래서 되게 생뚱맞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생뚱맞다기보다는 진리인가 이 말이 막 이런 결국은 본질로 돌아간다 느낌이라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교수잖아요. 예. 성균관대학교 교시가 인의 예지입니다. 네. 학교 홍보인가요? 사실 그래서 인의 예지라는 말을 뭐 사실은 달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또 훌륭한 게 없더라고요. 순서도 그래요. 인 이제 어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배려, 그 감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알자는 거고 공감하자는 거고요. 의 뭔가 의로운 생각을 하자. 사실 우리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저런 쓰레기 같은 방송이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도태되고 또 진짜 별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막말로 방송에 뜨니까 처음엔 인기 뜨는 것 같지만 또 스르르 정리가 되죠. 자정작용.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로운 것, 드러나는 건 의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맞죠? 그다음 이게 예죠. 배려하는 거죠. 예.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유튜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전문성이죠. 예.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같이 결부되어야 그게 이제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 인의 예지가 순서도 그렇고요.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적합한 예의 범절은 무엇이고 인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능력은 무엇인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진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더한다면 이건 정말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직업인이 되었던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니에즈를 꼽은 겁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이 책을 읽은 학생들도 궁금하고 네. 어르신들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변화하셨다는 분이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때요? 제가 이제 제일 열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로 어린 친구들, 중학생들, 그쵸.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은 근데 심지어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뭐 부작용 얘기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진짜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게 되게 반가웠고요. 어른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네. 서평도 보면 그렇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금과 옥조로 믿고 있었던 이 시대의 진리가 거기서는 깨지는 거니까요. 네. 근데 혁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난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의 방향 또 바뀌었다는 사장님들도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 교육은 전부 다르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힘을 얻어서 1000번이 넘는 강의를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하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에 대해서도 네. 아까 우리 1부에서 네네. 2부에 얘기해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온디맨드 공장이라든지 네. 또 사람에 의한 네네. 그런 기술이나 또 킬러 컨텐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제조의 힘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탑5의 제조 국가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뭐 한쪽으로 쏠려 있지도 않아요. 뭐 조선, 제철, 자동차, 거기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까지. 그러니까 소위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세계 탑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스페인이나 영국처럼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제가 지금 언급하는 제품 중에 뭐 하나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그죠? 자,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제가 팬덤과 킬러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옛날 같으면 이 상품이 세계 최고야. 그리고 열심히 수천억을 들여서 광고하면 다 팔렸어요. 그게 아니래요. 자기들이 팬덤이 생겨서 BTS처럼 아미가 생겨서 와,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돼. 세계 1위를 만든대요. 그럼 와, 이 차는 꼭 타봐야 돼. 팬덤이 생겨야 되고 와, 이 스마트폰은 정말 장난 아니야. 이 IoT 시스템은 이 새로운 건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팬덤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잘할 수 있을까? 무서우니까 규제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데이터만으로. BTS 같은 가수가 중국이나 일본에 있나요? 없지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나올 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명백하게 지금은 없어요. 맞습니다. 일본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 세계적인 대중가수를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비틀스 이후에 가장 강력한 팬덤을 BTS가 만들었죠. 네. 네. 대단해요. 사실은 전 세계 주류 국가들이요. 그 10대 아이돌로 아시안을 선택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일본이 50년을 실패한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걸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팬덤이 강력하다는 거죠.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도 못 너무 했죠. 좋아요. 싸이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싸이까지는 근데 약간 네. 뭐랄까 B급 문화로 네, 그런 거고 우연히 좀 그런 느낌. 정통파 아이돌은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두 번째 상어송 아세요? 아, 아빠 뚜루루뚜루. 상어 뚜루뚜루뚜루. 네. 그거 그냥 핑크퐁이라는 출판사가 네. 재밌게 미국 전래동요를 야 이거 유튜브로 뮤직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거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이 올라가면서 120억 뷰가 났고요. 심지어는 가수도 없는데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올라갔대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진짜 데이터만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배역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가장 이 역할에 어울릴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드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완전 추종하는 넷플릭스에서 영화 만들자고 아시아에 손 내미는 건 한국. 여기가 최초였고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요. 지난번에 킹덤이라는 게 되게 네. 히트를 쳤죠. 네. 근데 더 웃겼던 건 킹덤 영화 자체보다 거기 나온 모자가 너무 멋있다고. 네. 삿갓 보고. 네. 우리 조선시대 네, 그 네. 다양한 모자를 보고 한국에 저렇게 그러니까요. 멋진 모자들이 많냐. 심지어 제일 멋있는 모자 이름이 가시래요. 오 마이 갓. 오마이갓.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우리가 어느 국가에 특히 전통 복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 프랑스의 저건 되게 멋지다. 아, 영국 신사의 옷이 되게 멋있네. 저기 황실의 옷이 옛날에 멋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 얘기는요. 그 나라의 패션에 대해서, 그것도 전통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나라에 반드시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에 리스펙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팬덤이 생겼다는 거예요. BTS, 샤크송, 뭐 여러 컨텐츠, 넷플릭스가 보여주는 모든 트렌드,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기생충이 받았다. 네. 이 모든 것은 이제 대한민국 문명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왔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팬덤을 만들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가 개방하자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절대 안 밀려요. 자신 있으시죠? 예. 네. 그럼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요. 제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조는 세계 최강 이미 사랑받고 있고요. 컨텐츠 파워로 보면 와우 팬덤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 입증하고 있죠. 네. 결국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데이터는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교수님 혹시 플랫폼은요? 플랫폼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네. 우리는 플랫폼을 그동안 너무 많은 규제에서 막아놔서 못 키운 거고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과연 유튜브 플랫폼을 이길 수 있을까? 유튜브 플랫폼 못 이겨요. 그렇지만 유튜브는 영원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주인이 고객이에요. 소비자가 여긴 별로야 하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페이스북은 영원할까요? 인스타는요? 페이스북 벌써 좀 시들해지죠. 벌써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걸 벌써 많이 얘기해요. 그럼 인스타는 영원할까요? 페이스북 생각해보면 인스타도 영원할 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왜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걔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플랫폼인가? 맞습니다. 정책 지점. 페이스북이 왜 욕먹어요? 광고 뜨고 뭐 뜨고 하니까 식사에 그렇게 다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 플랫폼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에서 고객이 왕인 플랫폼들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스팬을 길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짧은 5에서 10년 내에는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대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걸 유통하고 팔고 우리 원래 제조업이 강하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플랫폼이 이런 게 나오면 좋겠네라는 아이디어가 들기 시작하면 섹터별로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서 그 힘을 기르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무조건 스펙은 이거야. 이거 맞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의 마음을 생각해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역량이 없으니 플랫폼은 될 수가 없죠. 플랫폼을 끌어들이는 이유는요. 써보면 너무 좋더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굉장한 역량을 가질 거라고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되게 희망적이어져서.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좀 불안한 것은 이미 세계에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뭐 아마존 아니면 뭐 우버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우리도 이제 뭔가 시작해보자 으쌰으쌰 했을 때 과연 거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만들었죠? 그죠? 그러네요. 얼마 안 됐네요. 이거 네. 시장 완전 치열하죠. 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아직도 세계 1위로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는요. 우리 언제부터 했죠?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결정체인 나노 기술의 반도체는 우리가 1위. 심지어 일본도 독일 포기했죠. 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제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더니 이런 잠재력을 폭발시키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해보고 쫄지 말자. 네. 네. 플랫폼 안 해봐서 그래요. 옛날에 싸이월드 보세요. 3천만 모였었죠. 네. 잠재력은 이미 입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아직 생존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그죠? 있어요, 우리한테. 메신저 앱? 일본도 우리나라가 만든 라인 쓰죠. 네. 예. 중국이나 위챗 같은 거 갖고 있지. 사실은 뭐 그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대규모 국가가 쓰고 있는 메신저 플랫폼을 안 쓰는 나라 중에 되게 유일한 우리나라 하나예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라인이라는 메신저는요. 일본, 태국, 뭐 이 동남아 여기서 1위예요. 타국 그 작은 규모의 플랫폼이 가서 1등을 한 게 유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 의장을 불러서 유럽에서 우리 어떻게 좀 만들어보자 막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편리한 게 뭔지 아는 감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온갖 규제와 얽매임으로 예를 들어 플랫폼이 되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도전도 없었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건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자 우리 미국, 중국과 대륙의 문명과 격을 같이 하자. 그리고 자유경쟁해봐. 이러면 굉장한 잠재력을 발휘할 거다. 네. 그 증거가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힘이다. 네. 좀 저는 궁금한 거 심지어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쭤봐도 네. 돼요? 그 공장 제조업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에 공장이 너무 없고 다른 타국에 되게 많아서 맞습니다. 문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이제 제조업의 그 생산 설비 이게 소비지로 옮겨간다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원래 본질의 개념이죠. 네. 지금 보시면 백화점에 가서 안 사잖아요. 온라인으로 산다. 그럼 백화점 그 엄청난 건물 인프라 유지비 이런 것들을 다 빼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공장을 지어요. 네. 근데 공장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역시 비용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동화 즉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처럼 로봇과 3D 프린터가 대부분의 신발을 만든다. 근데 이게 온디맨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신발 괜찮네. 그리고 그걸 딱 눌러요. 그럼 그때부터 만들어요. 네. 스피드 팩토리는 5시간 안에 한 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깔창도 3D 프린터가 그때 자기 사이즈에 맞춰 찍어내고요. 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시범 사업도 하고 열심히 지금 돌아는 가고 있는데 아직 보편화 안 된 이유가 뭐냐? 어려워요. 예. 고객의 눈높이는 되게 높잖아요.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3D 프린터로 뭘 찍어내고 뭐 하는 작업, 로봇이 막 뭐 하는 작업이요. 신발을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만들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건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해결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제조업에서 재밌는 사례를 보여준 게 줌 피자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책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일꾼은. 궁금했어요. 네. 보세요. 이 줌 피자는 로봇 4대가 투입돼서 배달용 피자만 만드는 거예요. 시간당 약 200개의 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사람은 2명만 들어가고. 근데 프로세스 자체를 뭐 어디에 포커스를 했냐. 로봇이 포인트가 아니라 맛있는 피자가 포인트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초벌로 한번 굽고요. 그 구운 피자를 로봇이 토핑을 그때 막 얹어요. 아직 안 익었죠. 그러니까 생 토핑이 올라가 있는 피자. 밑에 밀가루 반죽만 구워진 피자를 이동식 오븐에다가 로봇이 착착착 넣어줘요. 번호 딱딱 맞춰서. 그리고 그 이동식 오븐, 전기 오븐이 배달 트럭에 실려요. 생피자 200개를 들고 출발하는 거죠. 1번 배송지 도착 4분 전에
오븐에 불이 들어와서 굽기 시작합니다. 네. 야,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지글지글. 치즈가 막 뽀글뽀글 하던 그게 꺼진 그 피자가 띵동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아이디어 진짜 어떤 기발. 피자도 이 오븐에서 가도 완성된 피자의 맛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 그게 팬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는 역시 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맛없는데 로봇이 만들었어. 누가 사 먹겠냐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강조하는 게 그런 걸 적용할 부분이 되게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치킨, 대한민국 치킨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 맛있는 치킨을 로봇이 조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거죠. 맛있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아침에 그 치킨을 이 로봇 시스템에다 쫙 쟁여놓기만 하면 돼요. 이쪽은 양념, 이쪽은 프라이드 이렇게 놓고 사실은 그래놓고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튀겨요. 네. 도착 시간에 맞춰서. 사장님은 배달만 출발하면 되죠. 그리고 생맥주 내려요. 거기 생맥주도 그렇죠. 딱 있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재밌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격도 절감해요. 왜? 임대료와 인건비 안 드니까. 제가 요새 많이 본 그 사회부 기자들이 쓴 내용을 보면요. 나 20년간 치킨 튀겼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결국 내가 열심히 한 게 뭐냐. 이 집 건물주한테 임대료만 많이 줬다. 한탄하지 말자고요. 그럼 없애면 되잖아요. 아마존 보세요. 그 거대한 백화점의 임대료를 안 내고 결국 매장도 직원도 없이 시스템을 돌리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유통기업이 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 그럼 치킨집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뭘까? 그게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인류의 소비 관점에서 교체할 수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제조업이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로봇이 막 글씨 쓰는 로봇 나오죠. 여기 티셔츠에다가 로봇이 글씨 쓰는 거 하나를 만든다고 치죠. 그걸 누가 쓰냐? BTS의 뷰가 쓰는 거예요.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이렇게 딱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로봇이 그러니까 뷰가 이렇게 붓을 잡고 쓰는 모양 그대로를 이게 이제 브러쉬라 그래서 에어브러쉬라 그래서 그걸로 쓰면 로봇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죠. 그걸 네. 파일로 저장해 놔요. 그리고 그 로봇이 BTS가 인기 있는 20개국에 진출해 있는 거죠. 앉아 있어요. 그리고 B가 오늘은 이렇게 쓰고 네. 이거는 전국이 이렇게 쓰고 할 때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걔는 거기서 그냥 찍어서 팔면 되는 거죠. 재밌어요. 재밌죠? 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조업이 결국 이런 새로운 팬덤에 기반한 소비 패턴에 대응한 체계로 가야겠죠. 이게 다음 프로세스예요.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 옛날의 개념처럼 뭐 동남아에 공장이 가 있고 어디가 있어서 문제가 많고 그러면 왜 일자리가 없느냐. 만약 이런 로봇이요 계속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시스템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막 붐업시키겠죠.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 다 여쭤봐서 해결했고요. 저는 네. 교수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1,400회 가까운 강의를 하셨는가 그쵸. 그게 확 이해가 됐어요. 누군가 이 강의를 한번 들으면 팬덤이 생겨서 당신 꼭 들어봐야 네, 돼. 다음 강의 어디에 따라가려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이렇게 막 뒤통수 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네, 또 아이를 어떻게 좀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네.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네. 그러면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네. 이 토픽을 한번 가지고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너무 꼭 기대됩니다. 나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독다독의 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고개 끄덕이고 2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어요. 네, 정말. 지금 시간이 네. 약간 오버돼서 네. 네, 여기까지 궁금한 점은 책에서 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정말 너무 재밌고요. 네. 되게 신선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거 그걸 정말 절감할 수 있고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네. 막 관련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막 연구를 하곤 했었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만나 뵈니까 좀 많이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아, 깨끗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애들을 키울 때 마지막으로 제가 싶은 건 사람이 중심이다. 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와 또 옳음을 생각하는 그 힘 이런 것들을 키워주시면 가장 이 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거다. 네. 네. 말로 이게 마무리하고 어쩌면 싶습니다. 진짜 너무 착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네. 그 연구를 한 결과가 그거더라고요. 저도 네.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되게 깊은 뜻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꼭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이.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너무 네. 교수님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